자, 오늘 이제 12월 14일입니다. 와우! 여러분, 저의 응원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 코레아 선수와의 이 계약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3년 3억 5천만 달러의 이 계약 조건인데요. 이 제프 파산이 또 제일 먼저 보도를 했죠. 이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에 따르면은 전 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고요. 또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13년이면 사실 만으로 40살에 끝나는 계약 아닙니까? 네. 이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40살까지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었다. 그래요. 이 외에는 저 이따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레아 선수 지난해 이제 FA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했었던 3억 불의 계약을 따내지는 못했고, 이 그렇죠. 미네소타와 3년에 1억 530만 달러에 제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렇죠.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올 시즌 연봉을 3,510만 달러로 맞추면서 내야수 최고 연봉을 어쨌든 미네소타에서 보장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고 이제 제수에 나섰었는데, 사실 올 시즌이 투구 타저가 굉장히 심한 시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격수로서 거의 3할에 가까운 타율, 2할 9푼 1리에 2홈런 64타점, OPS도 0.834인데 이게 유격수 1위거든요. 네. 이 WRC 플러스로 했을 때는 무려 140, WAR로 봤을 때는 5.4승을 기록했으니까 재수 시즌 치고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WAR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코레아 선수가 공에 한번 손가락 맞아가지고 이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올 시즌에도 공수 양면에서 나쁘지 않은 훌륭한 활약을 또 펼쳐줬다. 재수에 성공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에 사실 유격수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을 맺은 선수는 트레이 터너였습니다. 3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코레아가 계약을 맺으면서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올 시즌 4대 유격수 중에서 최고 연봉 총액을 받게 됐고요. 계약 기간 역시 11년을 이제 트레이 터너가 받았었고 보가치도 11년이었는데 코레아는 13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계약이 커졌죠. 그러니까 4대 유격수 중에서 사실상 가장 클래스가 높다라고 그렇죠. 이제 평가받았었던 선수는 역시 코레아였는데 계약 조건에서도 그게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코레아 선수는 사실상 14년에 3억 8,51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를 재수 시즌이라고 했는데 3,51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이걸 더하면 사실 FA 시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원했었던 10년에 3억 달러 그거를 또 아득히 뛰어넘는 대박 계약을 펼쳐낸 코레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FA 얘기를 해봐야겠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FA 계약 규모로 가장 큰 계약은 에런 저지의 3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칼로스 코레아는 그 뒤를 잇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린도어 같은 경우에도 3억 4,100만 달러였고 이게 내야수 최대 계약 규모였는데 이건 어쨌든 연장 계약이니까 칼로스 코레아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원소속 팀이었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1년 써보니까 진짜 좋았나 봐요. 그래요. 이 여기가 중소 마켓, 그러니까 미들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아 영입에 10년에 2억 8,500만 달러 구단 최고 대우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머니 게임에서 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훔치고 만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돈을 쓰지 않았지만 이 다저스에 비견되는 빅마켓 구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에런 저지를 놓치면서 생긴 이 울분, 그리고 에런 저지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 이 모아놓았던 예산, 그쵸. 이 돈을 그대로 코레아한테 투입을 한 거죠. 쏘긴 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코레아 영입전에서 패배한 미네소타는 이제 스완슨 영입에 뛰어들 전망이고요. 유격수 영입의 진심인 컵스죠. 컵스까지도 이제는 스완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사실 매치가 이 보라스랑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린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레아랑 국적이 같다 보니까 코레아의 영입을 적극 추천했었고 코레아를 3루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봉 총액이 3억 2,500만 달러를 넘은 상황이라 이 사치세만 하더라도 내년에 진짜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카를로스 코레아한테 연평균 3천만 달러를 준다는 거는 이 선수를 5,800만 달러에 쓴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코레아를 영입한다라는 거는 진짜 뇌절의 뇌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거기까지 뇌절을 할까 했는데 뭐
자이언츠 행이 또 결정이 되면서 사실 그냥 몸값 높이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라스가 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였던 에런 저지 선수는 놓쳤습니다만 연평균 2,700만 달러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가츠 계약 때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억 5천만 달러라는 계약 총액이 중요한 거고 연평균 금액은 기간을 늘리면서 낮췄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치세 계산에 좀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있겠죠. 2,700만 달러 선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야수 최대여 중 하나인 코레아를 잡았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이언츠의 내년 시즌 연봉 총액을 생각을 해보면은 2억 200만 달러요. 여전히 뭐 3,100만 달러 사치세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더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고려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자이언츠가 영입을 멈추진 않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연봉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확실히 연평균 금액을 낮추는 게 향후를 생각했을 때는 사치세 계산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피더슨 선수 잔류했고 헤니거, 머네아, 스트리플링까지 또 오늘 영입이 됐죠. 이 로돈 선수의 이탈에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베테랑 유격수 원래 유격수 포지션을 지키고 있었던 크로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3루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뭐 이제 지명타자로 출전할 가능성도 이제 생겨난 것 같고요. 사실 자이언츠가 지난해에 이 107승을 거뒀었던 팀이 올 시즌에 이렇게 추락하게 된 원인 중에 큰 부분은 바로 또 수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OAA로 봤을 때 내셔널리그 최상위권 수치를 기록을 했었다면 올 시즌은 사실 공동 꼴찌에서 2위였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수비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자이언츠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었고 사실 건강만 하면 코레아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유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통산 752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2할 7푼 7리, 133홈런, 489타점, OPS 0.837을 찍어줬는데요. 신인왕도 수상을 했었고 골드글러브까지 한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4대 유격수 중에서 통산 WRC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타격 생산력으로만 봤을 때는 코레아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코레아는 통산 WRC 플러스가 무려 130입니다. 유격수 치고 정말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뒤를 터너, 보가츠, 스완슨이 잇고 있는데 사실 코레아가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격에 있어서는 넷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코레아였고 또 수비는 건강만 하면 항상 또 수준급 아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그렇죠. 이제 플래티넘 글래브까지 수창했을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이 정도의 유격수는 앞으로도 참 구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코레아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FA 제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으로 28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13년 계약을 맺었을 때 만으로 앞서 말씀드렸었죠. 40살까지 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성기 구간이 가장 긴 선수 중에 한 명이 코레아였기 때문에 이런 초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코레아의 장점 얘기할 때 이 부분 또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풍부한 포스트 시즌 경험일 텐데 물론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에서 못했습니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 6번의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벌써 포스트 시즌 통산 홈런이 18개입니다. 야. 그리고 59타점. 이거는 이 현역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포스트 시즌 타점 기록이고요. WPA, 그러니까 승리 확률 변화.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쳐나가를 살펴봤을 때는 통산 2.7이에요. 포스트 시즌에서 2.7이라는 거는 오티즈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티즈가 1위 3.2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코레아는 커리어가 남아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의 사나이 최고의 사나이로도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물론 걱정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허리 부상이죠. 허리 부상이라는 거는 고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상인데 2018년, 2019년에 두 차례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기 거의 때문에 한 달 정도 이탈했거든요. 그렇죠. 2020 시즌은 또 단축 시즌이니까 예외라고 놓고 보더라도 사실 건강 문제에 따졌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라이벌 팀, 어쨌든 자이언츠가 그래도 전통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이 라이벌 팀의 코레아 선수가 가면서 굉장히 좀 눈꼴 시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좀 많이 그렇죠. 연출이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그리고 2019년 그리고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2017년 월드 시리즈 우승 때 휴스턴이 포스트 시즌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사인 훔치기
를 했었던 전과가 있고 그때 월드 시리즈 상대팀이 바로 다저스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2019년에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코리아와 다저스 선수들 사이에서 설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다저스와는 악연이 있는 선수인데 하필이면 다저스의 라이벌 팀에서 뛰면서 이제 정규 시즌만 해도 19번씩은 만날 수 있게 그렇죠, 됐으니까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네소타에서 이제 원정을 왔을 때 LA로 원정 왔을 때에도 그때 야유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9번이나 라이벌전에서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사실 그동안 이 최근에는 자이언츠가 뭐 지난해는 좀 잘하긴 했지만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신흥 라이벌 이제 샌디에고가 좀 많이 따라오면서 비트 LA를 이 샌디에고가 외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코리아 선수의 합류로 다시 한번 이 전통적인 라이벌전에 좀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가 이번에 장기 계약을 제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리아가 사실 소속팀 팬들, 소속팀 선수들 사이에서는 나름 리더십도 있고 약간 뭐랄까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 분명히 저는 다저스 상대로 뭔가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 지켜보는 팬으로서는 뭐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팀일 때는 가장 든든한 그쵸. 사나이가 또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FA 최대여인 코리아 선수의 계약 소식 저희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번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